자, 오늘 배울 내용은 생물의 분류인데, 생물을 이렇게 분류한다는 건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분류가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이 생물들한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볼게요. 예, 아무리 봐도 특징이 이렇게 되게 좀 없죠? 뭐랄까 되게 단순하다?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네요. 우리 몸속에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고요. 대장균이 우리 대장 속에 함께 살고 있어서 대장균인데, 이 대장균이 많이 이제 죽거나 또는 대장균이 너무 많이 번식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적당한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알죠? 왜 배탈 나냐면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대장균이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대장균의 양을 조절해주는 뭔가가 좀 없어져가지고 대장균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난대요. 대장균의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배탈이 나는 거야. 뭐 설사하고 그러는 게 대장균의 그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장균은 어쨌든 저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볼까요? 얘는 본 적이 없죠? 이게 아메바래, 아메바. 아메바인데 본 적 없습니다. 쌤도 본 적이 없어요, 아메바. 근데 되게 좀 얘도 좀 단순해 보이고 좀 그래 보이네요, 아메바. 그 다음 좀 아는 겁니다. 버섯이에요, 버섯. 버섯은 들어봤죠? 버섯은 아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버섯은 식물이 아니야. 식물이 아닙니다. 동물도 아니야. 동물도 식물도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입니다. 일단 그 정도. 버섯은 동물도 식물도 아니야. 자, 그 다음 우리 알고 있는 거. 얘는 식물이죠. 해바라기는 분명히 식물입니다. 식물이에요. 뭘 식물이라고 하냐? 식물이 뭘까? 식물이 뭐냐? 일단 광합성을 해야 돼. 광합성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운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광합성을 할 때 우리 식물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얘는 뭡니까? 해파리. 해파리는 동물입니다. 동물. 자, 해파리는 동물인데 동물은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안 해야 돼. 광합성 안 해야 돼. 광합성을 하지 않고 운동성을 갖고 있는 걸 동물이라고 해요. 우리 광합성 안 하죠. 그리고 운동성 갖고 있어.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동물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동물과 식물은 이렇게 분류한다고 배웠다면은 다시 한번 버섯을 볼게요. 버섯은 광합성 하나요? 안 해요. 광합성 안 해요. 버섯은 죽은 사체 또는 땅속에 있는 영양분만 빨아먹고 살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합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아까 식물이라고 분류했는데 식물로 분류가 안 되겠네요. 식물로 분류가 안 됩니다. 다른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아메바도 볼게요. 아메바. 이 아메바는 특징이 뭐냐면 아메바는 지금 초록색으로 나와 있긴 한데 좋아요. 자, 아메바. 자, 이런 종류의 특징들은 뭐냐면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 동물이네. 근데 광합성은 또 못해. 동물 맞네?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움직임을 갖고 있어. 동물이네. 근데 광합성도 해. 막 그래. 동물과 식물의 특징을 막 다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분류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도 분류가 따로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세균 보면 세균도 운동을 하죠. 운동성을 갖고 있어. 운동성 갖고 있고 광합성을 못하긴 하는데 너무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동물이다 식물이다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분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책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자 이제 말할게. 대장균 같은 세균을 원핵생물계라고 부르죠. 원핵생물계. 원핵이 뭔지 진핵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원핵생물계라고 분류를 해주게 되고요. 이런 아메바 같은 녀석들은 원생생물계라고 분류합니다. 원생생물계. 그때 개자가 붙은 거에 주목하세요. 개자 붙은 거. 개자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처음에 원핵이었죠.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세 번째가 이제 무슨 개인데 바로 이거 버섯 같은 거. 버섯은 동물도 식물도 아닌 녀석인데 원핵은 또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균계라고 따로 불려요.
균계. 원핵생물계는 세균이 여기 포함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말로 세균계라고도 불러주거든. 세균계하고 균계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완전 다른 겁니다. 세균이 굉장히 하등한 거라면 균은 굉장히 고등한 거예요. 고등한 겁니다. 왜 고등한지, 왜 더 높은 수준의 진화 단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물계와 동물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다섯 가지가 생물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개라는 것 단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5개라고, 5개의 개를 갖고 있다. 우리 지구상에는 모든 생물을 분류하면 5개의 개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균 같은 것들은 원핵생물계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 살고 있는데 운동성을 갖고 있으면서 광합성도 하고 있는 동식물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것들을 원생생물계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다른 녀석의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사는 것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균계라고 따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잘 알고 있는 식물동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더 분류된다는 게 오늘 처음 배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는 동물 또는 식물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개들도 존재한다라는 걸 오늘 처음 배운 거고, 대충 어떤 것들이 원핵생물계에 속하는지, 세균 같은 거, 원생생물계, 아메바, 유글레나, 무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 되게 조금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원생생물계라는 아주 작은 미생물의 어떤 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계도 존재하게 되고요. 식물동물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왼쪽 페이지에 종속과목 관문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볼게요. 저기 호랑이라는 종입니다. 호랑이라는 종, 타이거, 호랑이라는 종이에요. 근데 종 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은 속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속이라는 단계, 속. 다시 말해서 고양이 속에 해당하는 여기 호랑이하고 사자를 같은 속에다가 묶어놨죠. 무슨 말이냐? 원래 호랑이랑 사자는 같은 속에서 같은 무리였단 말이야. 근데 종으로 내려오면서 좀 더 진화하면서 같은 속이었다가 호랑이 따로, 사자 따로 각각 다른 종으로 진화하게 된 거예요. 다른 종으로. 얘네들의 저 부모 위로 올라가면 둘은, 사자하고 호랑이는 같은 종류였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같은 종류였는데 나중에 갈라져서 다른 종으로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올라가 볼까? 고양이죠, 고양이. 원래 고양이랑 다 같은 과였다는 과. 고양이랑 다 같은 과였다는 겁니다. 근데 고양이랑 같은 과였다가 나중에 고양이는 따로 빠져나오고 사자, 호랑이만 따로 이렇게 빠져나왔다가 둘이 또 나중에 둘로 갈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은 되게 이렇게 합쳐지는 게 많죠. 자, 고양이과라고 말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호랑이라는 종은 사자와 같은 속에 속해 있습니다. 이 속은 무슨 속이라고 말하냐면은, 호랑이는 표범속이라고 되는, 표범속. 그러니까 고양이는 따로 떨어져 고양이 속으로 가고, 얘하고 얘는 표범, 약간 덩치가 큰 표범속이라고 돼요. 표범이라는 속에 속하게 됩니다. 표범 속에 속하게 돼요. 정리해볼까? 자, 호랑이라는 종입니다. 호랑이라는 종인데, 그 윗단계는 무슨 속에 속하냐 그러면 표범 속에 속해라고 말하는 거고요.
과는 그럼 무슨 과야? 그러면 나는 고양이과야. 고양이과야. 고양이랑 과 같아. 고양이과야. 그러면 호랑이를 얘기하는 중에 호랑이는 호랑이 종인데 속은 표범속에 속하고 과는 고양이과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목은 더 올라가는 건데 이 네 가지가 같은 목에다가 모아놨죠? 이거를 식육목이라고 식육목. 식육이라는 말이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먹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 이게 뭐냐? 곰이죠? 곰을 먹나요? 기르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옛날엔 그랬나봐요. 옛날에는 길러온 거 먹었나봐요. 그래서 예전에 분류한 책이라서 식육목, 그래서 먹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것들, 사람 기준으로 정해 놓은 거고요. 강은 뭐냐면 포유강이라고 해서 포유강이다. 더 올라가면 강으로 분류가 되는데 강은 포유강이 뭐냐면 전부 다 이 포자가 포함하고 있다. 무엇을? 젖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포유강이라고 해요. 젖먹이 동물들. 근데 젖먹이 동물에 속해. 젖먹이 동물에 속하고 기르고 키울 수 있어. 그리고 고양이과야. 그리고 표범속에 속하고 호랑이 종이야. 지금 호랑이 얘기하는 중이야. 호랑이는 젖먹이 동물이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젖먹이 동물이야 라고 말하는 거고. 자, 문으로 가볼게요. 문은 척추동물문입니다. 척추동물문이야. 즉 전부 다 척추를 가지고 있어. 척추를 가지고 있어. 근데 척추 있잖아요.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 따로, 척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 따로 분류를 했던 겁니다. 더 올라가면 개죠? 개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요 개입니다. 지금 뭘 분류하고 있는 거야? 동물개만 분류했던 겁니다. 동물개를 분류한 거야. 자, 동물개입니다. 이 전부 다 동물입니다. 전부 동물이야.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을 일단 어떻게 분류한 거야? 척추를 가진 것과 척추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먼저 분류를 하고요. 척추를 가진 것 중에 젖을 포함한 것과 젖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또 분류가 되는 거고, 젖을 포함한 것들 중에서 기르고 키울 수 있는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과 그러지 못한 것들로 또 분류가 되는 거고, 키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고양이과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가 또 되고요. 고양이과 중에서 몸집이 큰 표범속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또 분류가 되고, 표범속 중에서도 호랑이와 사자로 또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생물의 분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호랑이종, 표범속, 고양이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요. 동물계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예들이니까 이런 흐름들, 패턴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암기하고 있다면 이 분류하는 게 좀 더 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우리가 이 분류라는 것이 조금 낯설어서 먼저 좀 그림을 좀 살펴봤고, 이렇게 분류가 된대. 분류학에서는 생물을 분류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분류한대라고 일단 드러나시면 됩니다. 드러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거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생물의 분류. 자, 생물의 분류. 목적, 아니면 생물적 종. 자, 생물을 분류한다는 건 문제부터 볼게요. 생물을 분류한다는 건 체크합시다. 생물을 분류한다는 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비슷한 종류끼리 나누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준을 정한 다음에 비슷한 값들끼리 나누는 것. 예를 들어서 생물이 딥다 많아. 오, 동물들 왜 이렇게 많아? 자, 척추를 가진 놈들 이쪽, 척추 없는 놈들 이쪽. 이렇게 척추가 있냐 없냐라는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생물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분류 기준이 그러면 어떤 기준들이 있냐?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이건 분류 우리 할 줄 알아야 돼. 봐봐. 방금 쌤이 말한 야 척추 있는 것들 이쪽, 척추 없는 것들 이쪽. 이거는 자연적인 특징에 따른 분류입니다. 걔 자체가 그 동물 자체가 자연적으로 척추가 있고 없고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 그걸 자연적인 분류라고 말을 해요. 자연적 분류 말고 또 무슨 분류가 있습니까? 바로 인위적인 인간의 편의에 따른 인위적 분류가 있는데 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이쪽 내가 먹을 수 없는 거 이쪽 실성장어 먹을 수 있는데 아 나 별로 안 좋아 이리로 가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인간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그걸 이제 식용목이 바로 대표적인 그러니까 먹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거 식용목 같은 게 인위적 분류입니다. 인위적 인간의 편의에 따른 분류예요. 쓰임새 내가 약으로 쓸 수 있는 거 있죠? 내가 약으로 쓸 수 없는 거 있죠? 인간 기준으로 정한 거고요.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또 서식지 이거 육상이냐 수육이냐 이것도 봐봐. 내가 봤을 때 오리너구리는 내가 발견했을 당시에는 육지에 있었어. 육상동물이야. 분류해버려. 오리너구리는 둘 다 살지 않아요? 그죠? 물 속에서도 살 수 있잖아. 근데 인간 기준으로 넌 육상동물로 분류해. 내가 발견했을 때는 육상에서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분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식지별로 분류하는 것도 인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특이합니다. 서식지. 원래 거기 사는 거 아닌가? 그 동물은 원래 거기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 그 동물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는 원래는 육상에 살지 않고 물속에 살던 것들인데 어쩔 수 없이 육상에 사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잖아. 스스로는. 그죠? 걔네들은. 그래서 이걸 정하는 것도 서식지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인간의 편의에 따른 분류라는 거 좀 특이한 경우니까 꼭 잘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육식이냐 초식이냐. 호랑이 육식이네. 일로 와. 육식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는 초식을 더 좋아해요. 알고 보니까 인간 기준으로 고기 먹는 것만 보다 보니까 육식으로 분류했는데 그 자연적으로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는 가끔씩 초식을 먹기도 하고 막 소화를 위해서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초식이냐 이거 식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도 인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라는 거예요. 특이한 점입니다. 서식지 분류와 식성 분류도 인간의 편의에 따른 분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척추가 있냐 없냐 그죠? 그 다음에 번식 방법이 종자로 번식하냐 포자로 번식하냐 이거 정해진 거거든요. 종자 C를 말해 C를 가지고 번식하는 것들이 있고요. 곰팡이나 고사리나 또는 버섯 같은 것들은 조그만 C가 아니야. 조그만 자기를 닮은 조그만 덩어리를 떨어뜨려서 번식하거든. 그것을 포자라 포자. 그러니까 포자로 번식하는 녀석이 따로 있고 종자로 번식하는 게 따로 있어. 이거 인간이 임의대로 분류한 거 아니죠? 원래 그렇게 생긴 거잖아. 원래 그렇게 생긴 것들은 자연적 분류라고 말을 하고요. 인간 기준으로 정한 것들은 이제 인위적 분류라고 하는데 인위적 분류에 특이하게 서식지별 분류와 식성에 따른 분류가 생각보다 뜻하지 않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공적으로 인간의 편의에 따라 분류한 거라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이런 것들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인간의 편의에 따른 분류는 써있죠. 기준이 인간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객관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편의에 따른 분류는 좀 객관성이 떨어져. 이게 제일 좋겠네. 자연적 특징에 따른 분류를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첫 번째, 자, 분류 기준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편의에 의한 분류 기준과 자연에 따른
자연적인 특징에 따른 분류 기준, 두 가지 분류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 바로 생물 분류 도대체 생물을 왜 분류하고 있는 거냐? 너네 왜 생물 왜 분류해? 굳이 왜 분류해? 사자나 호랑이 왜 따로 분류하는 거야? 왜 분류할까? 굳이 왜 이렇게 너는 식물이야, 왜 너는 동물이야, 너는 척추가 있는 것들이고 너는 없는 것들이고 왜 이걸 분류할까? 다음에 같이 갖다 놓고 그냥 너희들은 생물이야 이러면 안 돼? 왜 굳이 분류할까? 좀 어려운데 이겁니다. 바로 이거. 멀고 가까운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건 원숭이라고 말하잖아. 인간하고 아까 말한 저 칠성장어 같은 동물이긴 해요. 척추를 갖고 있거든. 근데 인간하고 칠성장어 간의 이 관계보다 인간하고 이 원숭이와의 관계가 좀 더 가깝죠. 가깝다라는 건 뭐냐면 인간하고 원숭이가 갈라진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아까 사자 호랑이가 가장 최근에 갈라진 거잖아. 사자 호랑이가 가장 최근에 갈라진 것처럼 인간과 원숭이가 가장 최근에 갈라진 거고 인간과 칠성장어는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갈라진 겁니다. 그죠? 모양이 완전 다르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 기준으로 나랑 가까운 녀석들은 원숭이야. 쟤는 나랑 좀 멀어. 이렇게. 식물 완전 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물하고 동물은 완전 다르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저 동물과 나 사이에, 저 식물과 나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이렇게 알아내기 위한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유연관계 써보세요. 유연관계라고 말해요. 유연관계. 무리들 간의 인연관계입니다. 무리류자의 인연연자예요. 인연관계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생물 분류의 목적입니다. 굳이 왜 분류합니까? 생물들 간에 누가 서로 간에 멀고 누가 가까운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유연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 생물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밝혀내 놓으면은 좋은 점이 있어.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이게 좋은 점입니다. 완전 새로운 종을 딱 발견했어. 너 모양이 길쭉한 모양이고 척추가 있어요. 얘는 장어에 가깝죠. 장어에 가깝고 나랑은 좀 멀죠. 그러니까 새로 발견한 생물이 어떤 녀석, 누군지 찾아볼 때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쭉한 모양을 일단 사람 쪽, 이 원숭이 쪽은 아니고 반대쪽, 이쪽 길쭉한 모양, 이쪽이겠죠? 반대쪽 도감을 쭉 보고서 이쪽에서 비슷한 걸 찾는 거예요. 칠성장어 닮았으니까 활성장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기도 편하고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가지고 특징을 비교하는 것도 되게 간단하겠죠? 생물 분류학의 목적입니다. 새로운 종을 발견했을 때 얘가 누구랑 가까운 녀석인지를 금방 찾아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무리에 속하는 것들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아. 또 길쭉한 모양의 뭔가를 발견했는데 만져봤더니 약간 딱딱한 게 물켜집니다. 얘는 모르긴 몰라도 엑스레이를 찍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척추를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같은 무리에 속하는 생물의 특징을 예상할 수 있다. 자, 처음 보는 거긴 한데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건 뼈를 갖고 있네. 그래서 척추를 갖고 있는 녀석이겠네 라고 분류할 수 있겠고, 얘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키우고 먹을 수 있는 종류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물의 특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서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약간 학문적으로 분류를 쫙 해놓으면 연구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얘가 생물 분류의 목적까지 얘기합니다. 자, 생물 분류의 단계는 조금 아까 먼저 살펴봤는데 우리 다시 볼게요. 생물 분류의 단계. 이 녀석인데 조금 짧게 보세요. 이건데요.
써있지만 이게 종속, 과목, 강문계로 나눠졌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순서 이렇게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는데 종보다 더 큰 개념은 속이다. 속보다 큰 개념은 과다. 과보다 큰 개념은 목이다. 강이다. 문이다. 개다.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 외워야 돼.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순서를 알고 있어요. 써있어요. 생물의 분류 단계는 종속, 과목, 강문계로 되어 있다. 여러 종이 모이면, 여러 종을 막 모으면은 같은 속에 속하게 되고요. 여러 속들을 모으면 같은 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분류를 해나가 뭉쳐할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분류 단계라고 말을 하고요. 자, 이제 종을 한번 별표를 해볼게요. 종이 뭐냐? 종이 뭐냐? 문제를 낼게요. 호랑이하고 사자는 같은 종인가요? 같은 종은 아닙니다. 호랑이, 사자는 같은 속이지만 같은 종은 아니지. 옛날에는 같은 물이었잖아. 옛날에는 같은 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호랑이 따로, 사자 따로 같은 각각의 종으로 분류가 된 거죠. 어느 순간 각각의 종으로 분류가 된 거야. 그럼 이게 옛날에 같은 종이었는데 나중에 다른 종으로 분류된 걸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호랑이, 사자는 그러면 지금은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라고 했을 때 특징이 있어. 엄청난 특징이 있습니다. 호랑이하고 사자는 갈라진 지가 얼마 안 됐죠. 다시 말해서 굉장히 서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이긴 하지만 같은 종은 아니죠. 같은 종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호랑이랑 사자를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킨다는 말은 둘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는 둘이 결혼 못해요. 호랑이 무리가 있고 사자 무리가 있는데 호랑이 무리에서 네가 대표로 나가서 결혼해라. 사자 무리에서 네가 결혼해라 해서 둘이 결혼시키나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자연 속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동물원에서 나쁜 사람들이 동물원에서 인공적으로 사자하고 호랑이를 교배시킵니다. 그럼 자식이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태어납니다. 아빠가 사자야. 아빠가 사자고 엄마가 호랑이일 경우에 태어난 자식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라이건. 들어봤어, 라이건. 라이온과 타이거의 합성어예요. 라이온, 타이거. 아마 아빠가 앞에다 쓰는 거 알고 있어, 앞에. 라이건에서 아빠가 사자일 경우에 라이건. 라이거가 태어나. 그럼 사자, 호랑이가 교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라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라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어. 무슨 말이야? 라이거는 정자, 난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야. 둘이 교배는 되는데 태어난 자식이 생식 능력이 없어. 그럼 둘은 같은 종은 아닌 거야. 얘를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바로 자연적 증거입니다. 생식 능력이 없는 자식이 태어난다? 둘은 같은 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둘은 같은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 바꿔볼게. 아빠가 이제 호랑이고 엄마가 사자야. 이건 잘 못 들어봤을 거야. 타이곤이다. 타이곤. 얘도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원에서 라이거는 본 적이 있죠? 못 봤어? 라이거 이제 있어요. 라이거라고 있는데 라이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놔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생식 능력은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라이거의 아빠와 엄마는 같은 종이 아니었던 거야. 같은 종은 아니지만 뭐는 같다? 속은 같겠죠? 갈라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배는 가능했던 거야. 갈라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배는 가능했지만 같은 종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나가겠습니다. 종이란 뭐다? 종이란 같은 종이라면
다음 자식을 낳았을 때도 자, 다시 말해서 호랑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생식 능력을 당연히 가지게 되겠죠? 생식 능력을 가진 자식이 태어났을 때 둘은 같은 종이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사람도 종이 갈라지나요? 안 갈라지나요? 왜 이런 말 하죠?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라는 인종이라는 개념이 인종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종에 속할까 안 속할까? 속하지 않습니다. 인종과 인종, 다른 인종끼리 결혼해도 자식은 어때요? 생식 능력을 가진 자식이 태어나죠? 인종은 달라. 황인종이야. 황인종이고 백인종이야. 백인과 황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생식 능력이 있잖아. 그러므로 백인종과 황인종이나 인종은 생물학적 종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또 다른 종을 나눠놓은 뿐인 거지. 개도 마찬가지야. 개도 품종이 엄청 많죠. 뭐 요크셔테리아부터 해갖고 진돗개에서 종도 되게 많잖아. 아니 그 모든 종들이 교배했을 때 다음 자식은 생식 능력이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잡종이라고 그러죠.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고르 자부종도 생식 능력이 있는 걸 봐서 개라는 종들을 갈라놓은 품종들도 생물학적 종은 사실 아닌 겁니다. 생물학적 종이란 생식 능력을 가지면 같은 종으로 분류하고 다음 자식이 생식 능력이 없을 때만 다른 종으로 분류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게요. 이거 들어봐요. 노새. 준영아, 노새 알아? 노새 몰라? 못 들어봤어, 노새? 당나귀. 말하고 당나귀도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지? 말하고 당나귀도 갈라진 지 얼마 안 돼서 말과 당나귀도 교배가 됩니다. 말과 당나귀를 교배시켜서 만든 게 노새. 그래서 문제. 노새는 다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즉 노새는 생식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노새도 생식 능력이 없어. 정자 난타를 만들지 못합니다. 노새를 낳게 한 말과 당나귀는 그러면 같은 종이라는 거야? 다른 종이라는 거야? 다른 종이라는 거지. 말하고 당나귀는 모양이 비슷해 보여. 덩치 차이만 좀 있잖아. 하지만 이미 다른 종으로 갈라졌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노새가 생식능력이 없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생식능력이 없어? 여보, 우리는 같은 종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우리들이 결혼했는데 다음 자식이 생식능력이 없는 놈들 막 태어나. 우리는 같은 종이 아니었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건 겁니다. 됐죠? 센트에서 나와있어요. 종이란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해서 체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얻을 수 있는 무리를 같은 종이라고 분류합니다. 다음 자식도 생식 능력을 가져야지만 같은 종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인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물학적인 종은 저렇게 정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분류 단계에서 가장 큰 분류 단계는 개가 되겠죠? 아까 5개의 개가 있었어. 5개, 5개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세균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그다음에 균계, 동물계, 식물계 5개의 개로 일단 나눠지고 5개의 개 중에서 동물계만 툭 뜯어가지고 분류를 다시 하는 거야. 동물계는 다시 분류하면은 척추가 있냐 없냐로 또 분류가 또 되고 그중에서 젖을 갖고 있냐 없냐 가지고 또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키울 수 있고 먹을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또 분류가 됩니다. 얘가 인위적 분류죠. 과
고양이와 같은 부리인지 아닌지가 또 분류가 되고요. 속, 표범속이냐 그렇지 않냐 또 분류가 되고 또 마지막으로 종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가장 큰 분류 단계는 개다. 어디 있어? 가장 큰 분류 단계는 개이고요. 가장 큰 분류 단계는 개이고 여기야. 가장 큰 분류 단계는 개이고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작은 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해했죠? 개가 가장 큰 분류 단계고요. 개에서 종으로 감에 따라서 작은 단위로 분류가 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단위로 분류가 되어간다. 그리고 작은 분류 단위에 속해 있는 생물일수록 가까운 관계이다. 작은 분류 단계 이런 거죠. 작은 우리들은 가장 마지막에 알아준 거니까 가장 작은 같은 속이야. 이거 큰 분류 단계와 작은 분류 단계니까 가장 작은 분류 단계에 속해 있는 요 둘은 좀 그나마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가까운 이제 친척이라는 가까운 친척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한숨 돌리고 전화 한번 더 할게요. 돌리고 5개 마지막 분류 정리할게요. 잠시 정신줄 놓기.